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늘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들으며 같이 공감하고 웃었던 1인이에요. 언젠간 내 이야기를 써야지만 하다가 오늘로써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고등학교를 졸업 후 특성화고 전형으로 대기업 생산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빨리 취직을 하고 싶었죠. 그래도 대기업 생산직이어서 그런지 월급이 어린 나이에 비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로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저금도 하며 행복한 일상을 맞이했죠. 그러다 생산직 사원 중 사무직으로 전환할 계기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추천으로 제가 사무직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직 일을 하며 연구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선 제가 고졸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지만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듯이 시부모님들은 거센 거절 끝에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내가 고졸 며느리 볼 줄은 몰랐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고졸이야? 머리가 모자란 거니? 아니면 털 떨어진 거니? 남들은 다 가는 전문대 하나를 못 나와서 고졸 딱지를 붙어? 참나. 어디 가서 내가 말도 못해, 알아? 우리 아들 그렇게 뼈 빠지게 교육해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시키면 뭐해? 엄한 여자 좋은 일 했던 거지. 아우, 속상해. 정말 어딜 며느리라고. 아유, 그만해요. 이왕 시키는 결혼 어차피 뭐 변하는 것도 없을 테고.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누군 좋아서 이해하는 줄 아나? 내가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이왕 허락까지 한 거 좋게 생각하자고 하다가도 제 얼굴만 보면 화딱지가 난다니까. 어머님, 대학은 나중에 야간대학이라도 갈 거고요. 저 지금 하는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노여워하세요. 내가 안 노여워하게 생겼니?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애를. 너희 부모님은 좋겠다. 딱 고등학교만 받게 하고 그저 지 돈 지가 다 벌어 썼으니 부모가 얼마나 편했을 거야. 가족이 쌍으로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쨌든 말해 뭐하니? 아휴. 말씀이 지나치세요. 어떻게 부모님까지 그렇게 모욕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 얘기는 아무리 상관없지만 말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귀하게 키운 아들, 혹시라도 한참 모자란 저한테 장가 보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싶기도 하면서 공감도 갔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가 진짜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어요. 시부모님은 흔히 TV에서 질 나쁜 친구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에게 비유하셨죠. 얼토당토하는 얘기였지만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저를 깔아뭉개셨습니다. 나쁜 아이들과 저를 비교하며 한 통 속으로 묶었으니까요. 저거 너 아니니? 아니면 왜 대학을 못 갔어? 요즘같이 대학이 이렇게 흔한 세상에 뭐 학교 다니면서 사고 치거나 말썽 부렸던 거 아니야? 그러면 곤란하다 정말. 시도덕질은 못한다고? 너 피 물려받으면 쓰겠니? 나원, 아휴, 세상 무서워라. 네? 에이,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대학만 안 갔다 뿐이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나름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조용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득성아 고등학교 갔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하여튼 우리 아들에 비하면 넌 한참 미치는 거 알지? 미치고 말고가 어딨나요. 저도 제 인생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다시 돌아가도 지금같이 살 건데 너무 어머님 생각대로 크지 않았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머님 판단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나요? 뭐야? 또박또박? 내가 이러니까 너 과거를 의심하는 거야. 알아? 학교 다니면서 선생들한테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훤해. 너무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머님 기준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시라니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머님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었지만 남편과는 불화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보고 참는 나날이었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길에 있어서 절대 후회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한몫했었고요. 남편은 본인의 어머님 성격을 잘 아는지라 늘 퇴근을 하면 저에게 기분 상태를 묻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존재였죠.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구절을 생각하며 그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언젠가 모든 식구들이 알아줄 거란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은 또 엄마가 뭐라고 하셔? 미안하다. 장남이라 분가도 못하고. 근데 그냥 처음에만 저러실 거야. 이제 시간 지나면 진국인 너 정말 알아보실걸? 우리 엄마가 마음이 진짜 약하거든.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세원이네 귀국한다더라. 아, 서방님네 말하는 거지? 그러게, 결혼식 때도 못 보고 진짜 궁금했는데. 당신 동생이라도 당신보다 먼저 결혼했으니까. 결혼 선배잖아. 동서도 처음 보는 거라 너무 설레요. 이제 한국 아예 나오는 건가? 의지하고 잘 지내면 좋겠다, 정말. 아예 나오는 걸 거야. 거기 회사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한국 지사로 들어온다나 봐. 그러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 세훈이도 털털한 성격이니까 아마 형수님 대접 깍듯이 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아마 잘 지내게 될 거야. 너무 기대된다.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보다 결혼을 더 빨리 했기에 결혼 선배나 마찬가지였죠. 결혼하자마자 회사 일 때문에 그 부부는 미국에 들어갔고 이번에 다시 한국지사로 발령이 나서 두 부부가 같이 한국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동서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참 설레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고학력자 스펙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여성이었어요. 처음 서방님네가 귀국하던 날 시어머니의 그 동서 보는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좋아하던지 저를 보는 눈빛과 동서를 보는 눈빛 자체가 차원이 달랐어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보는 동서와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타국에서 힘들었지? 좀 그때보다 살이 더 빠졌다. 아주 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줘야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형님? 결혼식 때 가봤어야 했는데 그때가 가장 바쁜 회사 시즌이라. 이제야 뵙게 되네요. 잘 지내봐요, 우리. 아, 맞다, 어머님. 이거 제가 사온 건데 이것 좀 보세요. 형님은 실제로 제가 뵌 적이 없어서 뭐가 어울릴지 몰라. 일단 제 취향 스카프 하나 사왔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어울릴 것 같은데. 얘가 뭐 취향이 있겠니? 사주는 것도 감지덕지지. 너랑은 아주 차원이 다른 애야. 그러니까 편하게 돼, 편하게. 고마워, 동서. 스카프 너무 예쁘다. 그러게, 나도 동서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데, 우리 차츰차츰 친해져 보자고. 아, 네, 형님. 그래도 사진보다 실물을 이렇게 뵈니까 좀 다르시네요. 역시 사진빨은 못 속이는 건가?
약간 동서와 대화를 몇마디 나눠보니 동서도 시어머님 과라는 게 단번에 느껴졌어요. 그래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 표현 방법이 조금 직설적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죠. 그런 절 더 힘들게 한 건 시어머니였고요. 사사건건 비교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동서 앞에서 역시나 저를 깔아뭉개셨습니다. 그런 동서는 민망해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하지만 동서가 생기면 좋겠다는 제 생각과 너무 다르게 동서가 있으니 오히려 비교 대상이 있어 시어머니는 절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예, 밥 좀 차려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는 게 그렇게 힘드니? 이것도 안 하려면 시집은 왜 왔어? 안 그래? 하여튼 꼭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더라 너는. 좀 알아서 못하니? 결혼한 지가 이제 5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걸 알려줘야 해? 아, 어제 야근을 해서요, 어머니. 오늘은 죄송한데 동서랑 같이 해도 될까요? 진짜 제가 잠을 너무 못 자서 힘들거든요. 어디 동서를 깨우려 들어? 너랑 걔랑 같니? 걘 너랑 차원이 다른 애야, 알아? 대학도 미국에서 나오고 유학생활 오래 한 애가 이렇게 한식 차림이 쉽겠어? 좀 생각을 하고 말해라. 그리고 네가 큰 며느리인데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해야지. 나 원참. 둘째네 시키지 마, 알겠어? 걘 이런 거 할 급이 아니야. 얼마나 놀래겠니? 이런 거 안 해본 애가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안 그래? 시어머니는 제가 동서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고 말리셨어요. 오로지 이 집안의 모든 일은 제 차지라고 하셨죠. 정말 서럽더라고요. 동서도 처음 봤을 땐 안 그러더니 어머님의 힘을 얻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속상했죠. 어머 형님,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전 근데 집안일 같은 거 못해요. 이거 하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제가 아니어도 형님이 계신데 제가 왜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저랑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한테 듣기로는 대학도 안 나오고 하이스쿨만 나오셨다는데, 어머 저 진짜 쇼킹했잖아요. 어떻게 요즘 세상에. 그래도 편했겠다. 전 공부라면 정말 넌돌머리가 나거든요. 하여튼 전 제 의사 전달했으니 그런 줄 아세요, 형님? 그리고 제 빨래도 좀 같이 해주시고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동서랑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어쩜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냔 말이야.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지. 난 어머니처럼 동서도 그럴 줄 몰랐어. 학교에 가는 얘기한 거 나한테 사과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 와 있나? 제가 왜요? 형님이랑 저랑 동급 취급하면 안 되죠. 차원이 다른데. 설마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과를 바라시는 건가? 오 마이 갓. No. 전 그렇게 못해요, 형님. 어쨌든 모든 집안일은 형님한테 맡길게요. 알았죠? 동서는 저렇게 얄밉게 얘기를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한테 빨래 더미를 남겨두고 말이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서가 나와서 기분이 좋았지만 조금 더 이 집안의 힘듦이 악화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갔는데 결혼 후 5개월 만에 임신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일환성 쌍둥이란 소식도 함께 말이죠. 자기야, 나 임신했대. 어쩜 좋아. 그리고 놀라지 마. 우리 9월에 자식들 엄마 아빠 된다? 쌍둥이래, 일환성. 뭐? 진짜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와,
한 명도 좋은데 두 명이라니? 일타 쌍피네. 너무 잘됐다. 내심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너무 고마워. 이제 몸 아껴가면서 자기 일해야겠다. 아니, 휴직을 해야 하나? 몸조심 해야지. 안 그래? 아, 너무 벅차. 오늘 일찍 갈게. 남편은 예상대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 역시 너무 좋았어요. 자식이 둘이면 참 좋겠다 했지만 제가 한 번에 쌍둥이 부모가 되리라곤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날 얼마나 벅차고 감사던지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 소식을 집에 가서 얼른 시부모님께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장남이기도 하고 첫 손주라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집 앞에 다다랐어요. 어머님, 아버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9월에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대요. 축하드려요. 병원 갔다 오는 길이에요. 뭐? 너 임신했다는 거니? 참, 뭐 좋은 일이다만 네 동서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임신 소식도 없던데 미안하지도 않니? 네? 아니요. 동선에 아이 계획 있는 거 몰랐어요. 그렇군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해서 동서가 마음이 좀 그렇겠네요. 당연하지. 너도 참 어째 그렇게 밉다 하니까 미운 짓만 골라 하냐 정말. 하여간 참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래도 어머님, 첫 손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뱃속 아가들이 다 듣겠네요. 그리고 쌍둥이래요. 일란성. 어머, 애가 둘이라는 거야? 웬일이니? 일단은 너무 그렇게 내색하지 말아라. 네 동서 마음이 오죽하겠니? 알아서 잘해. 시어머니는 내심 표시를 내진 않았지만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저 역시 동서가 마음에 걸리긴 했고요. 아이 준비를 하는지 몰랐는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막상 좋아할 수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한 걸 동서가 알자 역시나 동서는 축하해주기보다 오히려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니 이해도 가면서 한편으론 섭섭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속상하게 말이죠. 형님, 임신했다고 들었는데 축하드려요. 그래도 구르는 재주가 있나 보네요. 남은 이렇게 빌고 빌어도 임신이 안 되는데 형님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척척 임신을. 참 좋겠어요, 아주. 참 불공평해라, 정말. 동서, 마음 이해 가. 뭐 나도 난임을 겪어본 건 아니지만 그 마음 오죽할까 싶지만 그래도 이왕 생긴 아이니 동서도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동서 임신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바래볼게.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하자, 어? 동서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였고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동서도 임신을 하겠다고 시험관 실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지 더욱 예민해져만 갔죠. 그런 동서를 보는 저도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들의 성별이 나왔어요. 사이좋게 아들 하나, 딸 하나 더라고요. 남매는 너무 이상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쌍둥이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라고 하니 기분이 좋으면서 묘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전달을 하니 시어머니는 좋아하시긴 하셨으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게 할 말인가 싶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주 좋네. 그럼 네 동서 애도 안 생기는데 어차피 쌍둥이고 그러니 아들 하나 네 동서내로 보내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농담하실 게 따로 있죠.
무슨 갑자기 제가 낳은 애를 동서를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요. 뭐가 안 되니? 어차피 우리 집안 핏줄인데 생각을 해봐. 아들인데 너처럼 대학 안 나온 고졸 엄마가 낫나? 아니면 외국 유학까지 거친 엘리트 엄마가 낫나? 뭐가 더 좋은지 생각을 해봐. 한 명이라도 대학 나온 어미 밑에서 크는 게 낫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 동서 임신 어려운 거 저도 안타깝지만 이건 아니네요. 전 너무 기가 막혀서 더 이상의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며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고 하소연했죠. 무슨 조선시대 마인드도 아니고 어떻게 제가 낳은 아이를 불임인 동서에게 준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나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우리 아들 동서네 주제 어머님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고졸 엄마보다 유학파 엄마가 낫지 않겠냐고 하시더라. 진짜 아무리 너무하셨다 생각해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뭐? 엄마는 내가 잘 설득할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우리 자식을 재수 씨한테 넘길 수가 있어? 안 그래? 나도 반대야. 엄마가 재수 씨가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우니까 그냥 하는 소리일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따끔하게 얘기할게. 남편은 어머님께 딱 잘라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 어머님은 어머님의 생각을 동서한테 얘기를 했는지 동서조차도 저에게 아들을 달라며 빌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남편도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할 말이 없어 보였고요.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형님, 제발 그래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번에 시험관 실패한 거 5번째예요.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저 다신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애는 하나 있어야 할 것 같고 형님한테 오히려 2명이 와준 게 이런 뜻 아닐까요? 동서, 말이 되는 소리래. 동서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난 그렇게 못해. 미안해.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러겠어. 제가 진짜 잘 키울게요. 네? 제가 정말 친엄마 그 이상으로 키울 거예요. 형님, 제가 진짜 깍듯이 모실게요. 네? 그래, 어미야. 너 얘 불쌍하지도 않니? 원래 같으면 1명만 임신인데 2명 된 이유가 다 이런 이유일 거야. 아니 제정신이세요? 어머님, 저 정말 그렇게 못해요. 저희 애들 보기 힘들면 저희가 분가할게요. 그럼 됐죠? 시어머니와 동서가 아무리 무릎 꿇고 애원해도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끝까지 거절했어요. 마음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제 자식을 지키는 게 어미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애를 품고 있는 10달 내내 불편함이 이어졌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애를 입양하자는 시어머니와 제발 부탁이라는 동서의 말을 매번 거절하는 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했던가요? 늘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시어머니와 동서에게서 꿋꿋하게 아이들을 지켜내며 10달을 보냈어요. 그리고 무사히 아이들의 출산 날짜를 잡았죠. 시어머니는 이제 그 말이 먹히지 않는지 욕을 하셨어요. 인정사정 없는 것 같으니라고. 예전 같았으면 씨바지도 해주고 그럴 텐데 넌 어쩜 그렇게 못됐니? 애들도 아마 고졸 어미보다 유학파 출신 엄마가 훨씬 나을 거다. 어디 한번 보자고. 네가 얼마나 애를 잘 키우는지. 못돼 처먹은 것. 엄마, 그만하세요.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재수씨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건 진짜 아니죠. 제가 안 된다고 한 거니까 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 너네 잘났다 잘났어. 인정머리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것들끼리 어디 한번 잘해보란 말이야. 아유, 소름 끼치는 것들. 어머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애들 제가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말을 모조리 무시하고 드디어 출산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내심 어머님은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제 마음이 변할 줄 아셨는지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 기대가 더욱더 불편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예쁜 딸 하나, 멋있는 아들 하나였죠. 남편과 전 오열을 했고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전 아이만 보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댁 식구들이 아이를 보러 다 같이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였기에 아기를 보러 신생아실로 다 같이 향했죠. 그리고 시부모님과 저희가 신생아실에 다다를 무렵 서방님과 동서가 부랴부랴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생아실 앞에서 저희 아이를 본 순간 서방님은 느닷없이 동서의 뺨을 날렸습니다. 너무 놀랐죠. 그리고 뒤이어 서방님의 한마디에 식구가 줄지어 동서의 뺨을 쳤어요. 정말 저조차도 놀랐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신생아실 선생님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투명한 거치대를 사이에 두고 저희 구경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나 쳤어?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감히 내가 이렇게 맞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어? 감히? 날 속여? 하도 이상하다 했다. 유학파 출신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할 줄 아는 영어는 기본 영어뿐이고 동문 아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고 자기가 다녔던 대학교도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내가 너에 대해 조사 안 했을 것 같아? 중졸 출신에 강남 유흥업소 출신. 그날 내 동창회에서 만났던 친구가 너 아주 잘 알더라. 걔 아니었으면 깜빡 속을 뻔. 아니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거 다 오해야. 나랑 닮은 사람이라니까, 응? 어떻게 내 말을 못 믿어? 이게 사실이냐? 아니, 유홍? 이게 그럼 전부 다 속이고 시집 온 거란 말이야? 네가 어떻게 이래? 어떻게? 그동안 유학 갔다는 게 다 뻥이라는 거야? 아니 그럼 그 학력은? 어머 진짜 세상에 이게 웬일이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아니 어머님, 저 좋다고 그러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요. 안 그래요? 뭐야? 너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냐? 우리 아들이 속았네. 단단히 속았어. 감히 니까지 깨 우리 집에. 아이고 머리야. 알고 보니 동서는 강남 유흥업소 출신에 미국 유학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우연한 계기로 서방님을 만나 팔자 한번 펴볼 심산으로 모든 것을 다 조작해 결혼했다가 지난달 서방님 동창이 부부 동반으로 갔던 것이 화근이 되어 모든 게 낱낱이 밝혀졌던 것이었죠. 결혼을 하자마자 서방님 일 때문에 외국에 간 동서는 그야말로 사모님 행세를 하며 환골탈태를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런 동서를 시어머니는 매우 안타까워했던 거죠. 참 어떻게 이 모든 걸 속이고 결혼할 생각을 했는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병원 복도에서 동서의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시아버지도 옆에서 거드셨고요. 그야말로 동서는 병원복도 신생아실 앞에서 개처럼 맞더라고요. 뻔뻔한 것!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속이고 시집으로 와?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근데 감히 날 능멸해? 다 필요 없어. 인연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당장 이혼해. 이 더러운 것이 어디서 우리 집 며느리라고. 안 그러냐, 첫째야? 어머님도 참 웃기네요. 그렇게 유학파 며느리라고 우쭈쭈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보고 안 그러냐고요? 할 말이 없네요. 물론 동서 거짓말한 거 참 충격이죠. 근데 어머님도 진짜 간사하시네요. 아, 됐고. 저 더 이상 이 신성한 병원에서 개싸움 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 다들 돌아가 주세요. 정말 역겹거든요? 우리 애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가요! 아니 너 내 마음을 모르냐? 애들은 애들인데 지금 내가 뒤통수를 세게 맞았잖아. 내 마음 모르겠어? 어?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끔찍이 이뻐하던 며느리랑 뭐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하세요. 여보, 나 부축 좀 해줘. 뭐야? 아니 너 지금 시어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 며느리들이 다 나갔지? 아이고 머리 아파. 어머님만 며느리들 복 없는 줄 아세요? 저 역시도 시엄마 복은 더럽게 없네요. 어쩌다 내가 이런 시엄마를 만나서. 아휴. 그리고 동서, 너 그딴 식으로 등쳐먹고 살지 마. 이 끔찍한 거사. 그러니까 벌 받았지. 세상 참 뻔뻔한 것들 투성이네. 전 이 말을 남기고 병실로 들어가 버렸고 복도에선 울고불고 하는 비명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마저도 결국 병원 보안에게 이끌려 나갔고요. 전 그리고 병실에서 결심했습니다. 저희 애들과 이제 나가 살겠다고 말이죠.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남편에게 얘기해 당장 조리원을 갔다 오면 바로 이사 갈 수 있는 전셋집으로 집을 얻었어요. 남편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요. 나 생각해 봤는데 어머님이랑 더는 못 살아. 솔직히 이해도 안 가고. 우리 애 동수한테 보낼 뻔했잖아. 물론 내가 절대 보내지 않았을 거지만.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맨날 학력 가지고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애들 왕래하면서 나쁜 물만 들 것 같아. 당신한테 미안한데 이대로 다시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도 그만하자. 뭐? 그만하자니? 난 언제나 네 편인 거 몰라? 네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전셋집 바로 알아볼게. 나도 엄마한테 이런저런 실망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자기 그렇게 남한테 말하듯이 나한테 안 그래도 돼. 알겠지? 난 언제나 자기 편이야. 우리 둥이들이랑 자기만 있으면 돼. 바로 입주해야 하니까 빨리 알아봐야겠다. 나만 믿어. 언제나 네 편이니까. 동서도 끔찍했지만 학력 가지고 저렇게 차별하는 시어머니에게 저희 애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용서 못하겠는 건 제 자식을 저런 여자한테 자식으로 보내라고 했던 어머님도 이해가 안 갔고요. 그렇게 바로 전셋집을 구한 뒤 조리원이 끝나자마자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그 전에 모든 이사를 끝내놓아서 가능한 일이었죠. 저희가 이사를 하니 시어머니는 집으로 찾아오셔서 아이를 보여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소롭고 웃기던지. 아니, 이렇게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애들은 보여줘야지. 쌍둥이를 너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해? 응? 보여줘라, 제발. 아니요, 절대 못 보여드려요. 학력 가지고 그렇게 차별하고 저 멸시하는데 제 핏줄 섞인 저희 애들이 예뻐 보이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당했던 핍박, 서러워서라도 어머님이랑 이제 손절하려고 해요. 어머님 그 잘난 며느리랑 잘해보세요. 아니, 걔를 어디다 갖다 붙여? 걔는 아주 쓸모없는 년인데. 그럼 너 몸뚱이만 나가고 애들만 남겨둬라. 어디 우리 씨를? 우리 씨? 어머님 저 임신했을 때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이제 그만 오세요. 문 열어드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전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남편에게 듣기론 시어머니는 저희 애들이 보고 싶어 남편한테 영상통화만을 애원한다고 하지만 남편도 이번 일로 시어머니한테 단단히 실망을 해서인지 별로 요동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자식을 주라 마라 할 때부터 서서히 남편도 마음이 떠나간 듯 싶었죠.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혼인기간이 꽤 오래되었기에 혼인 무효 소송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들어갔어요. 모든 게 가짜였던 동서는 서방님께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엎친 데 덮친 격 동서는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날 병원에서 개처럼 맞던 것에 대해 진단서를 다 끊어놓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하였지만 그래도 폭력이라는 게 인정돼서 동서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속은 거였지만 별로 안타깝진 않더라고요. 그 나물에 그 밥 같다고 할까요? 사랑하는 둘째 며느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고 하니 이제서야 제가 달리 보였는지 문자 연락을 엄청 하는 어머님이 참 믿고 싫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동서와 합의를 위해 만났다고 했어요. 네가 날 속인 것만 생각하면 열불나지만 이제 다신 안 볼 사이 마무리 잘하자, 응? 얼른 사인해, 이년아. 이 아줌마 정신 못 차렸네. 아줌마, 나도 아줌마 비위 잘 맞추고 살았어. 알아? 내가 세원 씨한테 죄 지은 게 많아서 합의 준 줄 알아. 무식한 여편네. 감히 날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끝까지 잘 속일 수 있었는데 동창이는 괜히 가서. 뭐야? 언제까지 속일 줄 알았는데? 이 끔찍한 거사.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두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아이고, 두이야. 본인 발등 본인이 찍은 거지. 아줌마 그럴 줄 알았어. 첫째 며느리 그렇게 괄시하더니. 아유, 나야 뭐 이해 뭐해. 다시 새 출발하면 그만이지만 아줌마는 어떡해? 큰 며느리한테 용서받을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욕심부리고 살지 마셔. 남편한테 듣기론 합의로 잘 끝났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네요. 제일 용서가 되지 않는 건 저희 자식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부분이죠. 벌써 저희 아이들은 6살이에요. 처음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키우느라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어찌나 애들이 밝고 예쁘게 자랐는지 정말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물들이에요. 간혹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들과 놀아줄 때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예쁘던지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저희 애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도 거의 시부모님 연락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재작년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문자가 왔지만 그대로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마음이 풀릴지도 의문이 드네요. 참 시댁에 살았던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왜 아직도 이 아픔은 치유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다는 생각에 말이죠. 지금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애들 아프지 않고 잘 자라기만을 바라는 거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시고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안녕하신가요? 전 늘 멋지게 살고 싶은 30대 여성이에요. 남들에게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평범한 여성입니다. 문득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며 멋진 분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저도 제가 겪은 일을 한번 풀어내면서 훌훌 털어버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를 내어 글을 쓴답니다.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났어요. 너무 철없기도 했고 아무것도 모르기도 했던 저는 그저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았답니다. 가정 환경도 불우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을 하루하루 만나면서 푹 빠지게 되었고, 저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나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학교도 다니지 않는 저를 시댁에선 크게 반대를 했고, 지금 같았으면 그 마음을 꺾기란 쉽지 않았을 테지만,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무작정 결혼이라는 걸 밀어붙였죠. 대학도 안 나온 네가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할 것 같니? 우리 아들이 잠깐 지금 뭐가 쉬어서 그런 거지. 네가 가당키나 하냐고. 어머님,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어머님이랑 준성 씨한테 정말 잘할 거예요. 잘한다고 되냐고 이게.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니까짓 게. 하여튼 너랑 준성이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미래랑 저 허락해 주세요. 미래한테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아빠 없이 컸잖아요. 네? 너랑 얘랑 같니? 너 얼마나 신세를 망치려고 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얘랑 결혼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제 가정 형편과 대학을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며 무조건적으로 결혼을 반대하셨고, 사실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던 찰나 남편의 집이 부도가 났어요. 부동산 업을 하고 계시는 시댁은 잘못된 계약건과 더불어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업이 기울자 시어머니 또한 마음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때다 싶어 결혼을 밀어붙였고요.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지쳤다는 듯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딱히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많이 양보해서 내린 결론이었죠. 저도 남편의 집안을 보고 선택한 결혼이 아니라 남편을 보고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좋았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너 반대할 이유도 딱히 많이 없을 거야. 지금 상심이 크시긴 한데 그래도 나랑 네가 옆에서 힘이 되드리면 낫지 않을까? 지금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거든. 너랑 내가 힘이 되드리자. 우리가 힘이 될까? 어머님 가뜩이나 마음에 안 좋은데 나 보시면 더 화나시는 거 아니야? 사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 같은데. 내가 우리 엄마 잘 알잖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의지가 되게 해드리면 널 다시 보실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한편으론 철이 없다고 느꼈지만 내가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싶은 게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어려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탓에 이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더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의 말에 그대로 용기를 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진 어머님께 제가 막상 얼굴을 디밀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저를 보면 혈압이 오를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어머님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친절은 아니었고요. 준성이가 하도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한다만 네 나이가 있는데 결혼하고 뭐 할 건지 생각은 해봤니? 아니 너의 친정은 너 공부시킬 형편이 아예 안 되었던 거야? 참, 아유, 말해봤자 뭐하니? 어차피 이미 허락한 결혼 두고두고 살면서 다 갚아라. 결혼하고 공부 좀 해볼까 해요. 짬나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도 할 거고 준성 씨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공부? 너 괜한 학비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서라. 그럴 생각이면 공장이든 뭐 마트 캐셔든 닥치는 대로 해. 알겠어?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네가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꼴은 못 봐. 네가 알아서 벌어서 하란 말이야. 뭐든 내 말 명심해. 시어머니는 결혼 전 저에게 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해주었어요. 아무래도 사는 형편 때문에 말이에요. 전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갔고 저 역시도 그럴 생각이었기에 시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이 일을 해서 얼른 시댁을 일으키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참 순수했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가의 형편 때문에 호화스러운 결혼식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정식 부부가 되었고 전 시어머니가 하던 일을 도와 부동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라도 시작해서 그래도 어머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처음 반대했던 그 모습대로 시어머니는 제가 뭐 하나 하더라도 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저 깔보고 무시했고 전 시어머니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가 공부한다고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 같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데. 그리고 나 같은 베테랑들도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침체기인데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자격증을 딴대? 참나. 준성이가 이거 따라고 하냐? 너랑 성격적으로도 안 맞아. 그래도 어머님 도와서 뭐라도 하려면 자격증부터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야 빨리 어머님 다시 부동산도 시작하죠. 내가 부동산 시작해도 너랑 할 것 같니? 참 꿈도 야무지다.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어? 너랑 준성이 결혼 허락한 건 그냥 준성이가 널 하도 좋아하고 나도 우리 아들 눈에서 눈물 뺄 바엔 그냥 시키지 않은 마음으로 시킨 거니 오해하지 마. 알아요. 그래도 부동산 공부하다 보니까 저랑 적성에 맞는 것도 같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아주 이게 나를 보더니 보는 눈만 높아져서. 마트 캐셔나 공장 들어가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으라니까 허튼 짓 하고 있네. 시어머니는 늘 차가웠어요. 저도 처음엔 잘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머님에겐 통하지 않자 점차 포기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꿈이 생겼죠. 부동산 자격증을 따자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갔어요. 그리고 부동산 자격증을 따면 시어머니가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자격증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하자 남편은 저에게 이제 빨리 취직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늘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터라 취직이 너무 하고 싶었고 나이도 어리고 상대적으로 자격증이 있으니 취업은 수월했어요.
그래도 시험에 붙어서 다행이다. 그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취직해야지. 그래야 경력도 쌓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곳저곳 이력서 넣고 있어. 그래도 연락은 자주 오는 것 같아. 어머님은 부동산 언제 다시 시작하신대? 그건 모르지. 아무래도 조만간 하실 것 같긴 한데, 자금이 부족해서, 뭐 당장 다시 차리시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빨리 도와드리자. 엄마가 평생 나만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이해하지? 혹시라도 싫으면 얘기해. 아니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라곤 하는데, 그래도 잘 헤쳐나가 봐야지. 걱정하지 마. 잘할 거니까. 남편은 저에게 같이 돈을 벌어서 어머님을 도와주자고 했고, 전 흔쾌히 허락했어요. 엄마 없이 자란 제가 아무리 쌀쌀맞은 시어머니이지만 엄마처럼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어머님이 어렵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도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가 자격증을 따고 일을 알아보기 시작할 즈음 남편도 갑자기 부동산 공부를 하겠다며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이제 네가 취업할 거고 나도 아무래도 미래까지 본다면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 그만뒀어. 어때? 어? 갑자기? 아니 그래도 어머님도 일을 안 하시는데 내 벌이로는 좀 빠듯하지 않을까? 당신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걱정 마. 우리 집엔 이런 피가 흐르고 있어서 분명 한 번에 붙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네가 좀만 고생해줘. 남편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믿어준 만큼 저도 믿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력을 쌓기 위해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부동산 관련 많은 일들을 배웠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전 일을 배워나갔고, 나이도 어렸지만 정말이지 시기 좋게도 매번 좋은 손님들을 만나고 좋은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저를 참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라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본급의 인센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늘 인센티브로 사회초년생의 월급 이상을 벌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되자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무시할 것 같다며 또 화를 내더군요. 그냥 시어머니는 저라는 사람이 못마땅하고 싫은 거라고 확실해져만 갔어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너 준성이 밥은 잘 챙겨주고 다니는 거니? 아무리 일이 있어도 그렇지 내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때는 집안일이랑 일이랑 딱딱 미스 안 나게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 한 가지만 할 거면 결혼은 왜 한 거야? 내 말이 틀리냐? 아침부터 계약건이 많이 있어서요. 꼭 계약을 해야 하는 거여서 제가 요즘 들어 미처 신경을 못 쓰네요. 그리고 어머님도 부동산 일해봐서 아시잖아요. 무조건 고객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걸. 그래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참 잘 아시는 분이. 뭐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이게 어디 이제 좀 이 어깨에 발 좀 뒤졌다 하는 애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지금 잠깐 쉬고 있다고? 너 나 무시하는 거지? 네가 언제까지 거기 회사를 잘 다닐 것 같아? 다 시기를 잘 타서 그래, 알아? 뭐 없을 것 같으니라고. 준성이 자격증만 따봐. 니까지 거보다 훨씬 많이 벌지. 너 기세등등 하지 말아라. 넌 아직 멀었어. 알겠니?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고, 전 여기 일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말씨름할 힘도 없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소식을 알았고, 순간 고민이 되더군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제서야 내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덜컥 임신을 해서 혹시나 경력이 단절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이렇게 생각한 게 무색할 만큼 회사에서는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면서 임신이란 큰 이슈도 쉽게 받아들여 주셨던 거죠. 전 2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은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얼른 이 일을 신랑한테 알려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다행히 회사에서도 배려 많이 해주기로 했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긴 어때? 임신? 좋지 뭐. 그래도 너무 우리가 계획한 거보다 빨리 생긴 거 아닌가? 너 나이도 어린데 괜찮겠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난 엄마가 없이 커서 내 아이가 생기면 진짜 꼭 엄마의 빈자리를 다 채워줄 거야. 너무 기대되는걸? 그래 뭐, 네가 좋아하면 된 거지. 어쨌든 축하해. 엄마한테도 천천히 얘기하는 걸로 해보자. 엄마도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 그리고 나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건데. 어쨌든 알겠어. 뭐 우리한테 온 축복이니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생각보다 남편은 저의 임신 소식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약간 기운이 빠졌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시어머니에겐 알리지 않았지만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전 열심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웬 여자분이 오셔서 오피스텔 자리를 보고 싶다고 하길래 같이 자리도 보여드리고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손님이 계약한다는 말에 들뜬 마음에 오피스텔 구석구석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남자친구랑 동거할 집이거든요. 일단 바로 설명할게요. 신축이라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머, 그러세요? 다른 곳 더 안 봐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같이 사실 거면 여러 군데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요. 딱 좋아요.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곧 결혼도 할 거라 일단 이 정도 크기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시원시원하게 계약을 바로 한다는 말에 얼른 계약서에 사인을 받았어요. 임신 소식을 알자마자 이렇게 계약도 일사천리로 잘 되고 나니 뱃속 아기가 복덩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고 난 뒤에 시어머니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니 시어머니는 당장 애를 지우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해 있었고 황당하더라고요. 애 지워라. 아니 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임신이냐? 지금은 일하면서 네가 우리 집을 일으켜야지. 애 낳을 군번이나 돼? 애를 지우라뇨. 어머님 손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세요? 당신이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엄마 말도 맞지 뭐. 사실 당신이 돈 벌어도 당장 애 낳고 일을 쉬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잖아. 엄마가 쉬고 있는 상황이고. 나도 공부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애를 키워? 우리 형편도 고려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렇다고 애를 지우라고 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니? 어머님, 저 애 못 지워요. 너무들 하네요, 정말.
어떻게 본인들이 핏줄을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불륜해서 가진 아이도 아니고 축복받아야 할 아이인데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서인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남편은 난감하다는 듯이 본인 엄마만 쳐다봤고 시어머니도 머리를 어떻게 굴릴까 고민을 하며 생각이 잠긴 듯 보였어요. 가족의 불우함으로 자란 저는 이런 상황까지 겹치게 되니 아이한테 극도로 미안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태어나면 내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더욱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렇게 아이를 지키며 열심히 일을 해나갔어요. 일을 하면서 바쁘고 힘든 날들도 많았지만 아이와 만남의 순간을 떠올리며 기쁘게 일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많이 느꼈지만 태어날 아이를 보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도 많이 느꼈어요. 요새 외박도 많이 하고 공부하느라 바쁜 거야? 당신 아무리 바빠도 외박하는 일은 없었잖아. 요즘 미묘하게 이상해? 뭐가? 그냥 바빠서 그래. 피곤하기도 하고 너도 공부해봐서 알잖아. 얼마나 예민한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스트레스 받게. 그래. 너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 남편한테 따지고 들려거든. 이리고 뭐고 다 때려치워. 여자가 조신한 맛이 있어야지. 아니요. 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희가 요새 바쁘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아, 두 분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됐어, 여보. 알겠으니까 저녁이나 먹을 준비해. 어머님도 그만하세요. 저도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아주 저것이 우리 먹여 살린다고 유세지 유세야. 나 때문에 부동산 공부하게 되었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남편에게 공부에 대해 물어볼라치면 어머님은 저의 대화를 차단하셨어요. 저도 뱃속 아이 때문이라도 싸우고 싶지 않아 애써 화를 삼켰고요. 그렇게 의미심장한 나날들이 이어졌고 임신 내내 단 한 번도 남편의 케어를 받지 못한 채 임신 기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으나 그때 당시엔 저조차도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따질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나오면 내가 아는 남편은 무조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만을 하고 있을 때였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탓인지 저희 아이는 예정일보다도 훨씬 빠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와보지조차 않아서 서럽더라고요. 아니, 형부 어떻게 와보지도 않아? 너무 갑작스럽게 애가 나왔다지만 진짜 너무한다. 언니 괜찮은 거야? 가뜩이나 언니가 가족이 누가 있다고. 이런 날엔 더더욱 있어줘야지. 그 시어머니는 왜 또 안 와? 지 손주 안 보고 싶은가 보지? 아우 답답해. 뭐 그런 집안이 다 있어? 갑자기 애가 나왔으니까 뭐 바쁘겠지. 조리원 끝나면 실컷 볼 텐데. 너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이모가 최고네. 지혜 태어나는 거 말고 바쁜 게 뭐가 있어? 언니도 하여튼 진짜 답답하다. 어쨌든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아기 너무 예쁘더라. 다행히 동생이 옆에 있어줬고 전 퇴원 후 아이와 함께 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신랑은 바쁘다는 전화만 할 뿐 딱히 아이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조리원에서는 저 아이 케어가 제일 중요하니 전 아이와 제 몸 회복에 힘을 쓰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아이를 낳았다며 저와 친하게 지낸 사수 언니가 조리원 방문을 해주었더라고요. 오랜만에 회사 사람도 만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수다를 떨었고
사수 언니는 이런 얘기하는 게 미안하다며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저 역시 그 얘기를 듣고 혼절할 뻔했지만 이제서야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기분이더군요. 전 애써 그 사수 언니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을 하며 언니를 돌려 보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예정날보다 하루 더 앞당겨서 아이와 함께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댁에 도착하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드릴 말씀 있어서 온 거니까 당장 이 문 열어요. 안 그러면 저도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열라고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자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었고 집에 도착해서 안방에 가보니 남편은 이미 짐을 빼고 없더라고요. 네, 사실 사수 언니가 해줬던 얘기는 몇 달 전 제가 계약한 그 오피스텔 손님이 제 남편의 내연녀라고 했습니다. 전 이 얘기를 듣고 모든 게 다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갑작스레 식어버린 남편의 마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던 시어머니까지 한통속이었어요. 사수 언니는 우연한 계기로 그 상가 건물 CCTV를 보다가 제 남편을 계속 발견했고 그 여자와 허리에 손을 두르는 모습,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전부 계속 보았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아끼는 동생이니만큼 저에게 가감없이 얘기를 해준 것이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이 벌벌 떨렸지만 이제서야 모든 앞뒤가 착착 맞기 시작하더군요. 저 다 알고 왔어요. 준성 씨 이미 살림까지 다 차렸던데요?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죠?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알면 됐다. 그렇게 눈치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진작 너흰 헤어졌어야 해. 준성이도 너랑 결혼하겠다더니 뭐 얼마 못 살고 그새 저렇게 마음 편한 거 봐라. 너희는 애초에 짝이 아니었어. 알겠니? 나 원망 마라. 너네 인연이 여기일 뿐인걸. 그리고 지금 준성이가 만나고 있는 애 얼마나 능력 있는 애인 줄 아니? 너랑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네가 그냥 깨끗하게 포기해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가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 역시 이렇게까지 해서 남편을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은 단 한순간도 없었거든요. 제가 순순히 두 손에 이혼 서류를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처음 보여주는 미소를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곤 곧 화색이 돌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고 하시며 말이죠. 그 미소를 보니 정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왜? 넌 게임이 안 되겠냐? 그래, 잘 생각했다. 뭐 지저분하게 끝낼 일 있니? 너 가족도 없으니 그애 벗삼아서 살렴. 우리 준성인 깨끗하게 놔주고. 이미 새 살림 차리네. 닷해서 뭐 할 거야? 그냥 네 복이다 생각해. 알겠니?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다니 진작에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인데. 애도 네가 키워. 우리 준성이 혹 달리면 되겠니? 기어이 낳지 말란 거 네가 낳았잖아. 시어머니의 기쁜 음성 사이로 뒤이어 제가 가져온 노트북을 켜서 보여드렸어요. 조용히 그 기쁜 얼굴 앞에 노트북을 들이미니 그 어머님 얼굴이 굳으시면서 오금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우습던지 전 그 자리에서 깔깔대고 말았답니다. 아주 고소했거든요. 왜 갑자기 굳었네?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줄 알았어? 아니 이혼은 할 거야. 근데 당신이랑 그 새끼 가만 안 둬. 당장 전화해서 내 앞에 오라고 해.
내가 어떻게 족치는지 보여줄 테니까. 감히 날 능멸해? 봤지? 여기 노트북에 상간녀랑 당신 아들 버젓이 오피스텔 들락날락하는 CCTV. 그리고 이 집 내가 계약 성사시킨 거야. 몰랐나? 이미 결혼할 거라고 하는 녹취까지 다 되어 있고 당신 아들 빼박에 불륜남이 돼버렸네. 조용히 이혼시키려고 했다가 큰 싸움 나게 생겼어. 이제 나도 안 참아. 우리 딸 내가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장 불러다가 지금 내 앞에 무릎 꿇리란 말이야. 안 그럼 나도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제가 악을 쏟아내자 일단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허겁지겁 집으로 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하루 먼저 퇴원했냐며 묻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이 가증스러워 뺨따기를 날리고 그 집에 있던 물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뿌려댔습니다. 제가 물을 뿌리고 난리를 치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세상 물벼락을 맞아대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참 그 꼴도 우습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번데 없이 크니까 하는 짓도 아주 천박스러워서. 너 지금 나한테 물 뿌린 거야? 이년이? 여보, 진정해. 아니, 일단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좀 진정하고 자기 몸조리도 해야 하는데. 몸조리? 네가 내 몸조리 생각했으면 이랬겠니? 나 이판사판이야. 무서울 것도 없어. 두고 봐. 네 거 다 뺏을 테니까. 그리고 니네 연놈들 동네에서 얼굴 못 들게 하고 다닐 줄 알아. 알겠어? 어디서 뻔뻔하게 날 능멸하고 무사할 줄 알아? 하여간 애미나 아들이나 인성은 똑같아요 아주. 어디 한번 이제 너네 망신당할 준비나 해. 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할 줄 몰랐지? 전 선전포고를 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동생네 집으로 향했어요. 동생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일단 제가 할 것은 법적으로 응징하고 최대한 얼굴 못 들게 망신 주는 것밖에 없었으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사수 언니가 가져다 준 CCTV 파일이며 그때 그 고객과 계약할 당시 녹취본이 다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증거는 차고 넘치더라고요. 이대로 변호사님에게 갖다 드렸고 변호사님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친권 양육권 또한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까지 싹 다 걸어 주었어요. 그리고 전 또 하나 추가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의 위자료였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시집오네가 감히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너 진짜 많이 컸다. 아주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갈 데 없던 걸 받아줬더니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네. 너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아들이 바람난 건 너 탓인 거야. 알겠니? 애 낳으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지 몰랐네.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바람이 내 탓이라고? 당신 아들 교육 그렇게 시킨 본인 탓을 해야지. 어디다 대고 내 탓이래? 그동안 내가 이래서 생활비 된 건 생각 못하고 복에 겨운 소리하고 자빠졌네. 선처 없고 용서 안 해. 어디 한번 위자료 탈탈 털려서 정신 단단히 차리게 해줄게. 어리고 아무도 없다고 무시했지? 이제 무서울 거 없는 엄마라 이거야. 알겠어? 어디 한번 그렇게 주둥이 터는 거 법정에서도 해보시지요. 어떻게 되나? 제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자 시어머니는 혈압이 오르는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져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리고 상간녀도 저에게 연락이 와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유부남인 걸 몰랐다나 어쨌다나.
아니, 전 진짜 유부남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이거 다 기록에 남을 텐데, 네? 제발요. 그건 내 할 바 아니죠. 그리고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둘 사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다 가지고 있어. 어디서 위자료 안 내려고 수작질이야? 당신들 그렇게 행복할 땐 난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뒤통수 맞았는데 나보고 치하해달라고? 당신이랑 불륜한 불륜남을 원망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난 하던 대로 모든 걸 진행할 테니까. 아주 다 끝장날 줄 알아. 너 이 셈 모두. 아, 능력이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뻔뻔한 놈이었네. 내가 진짜 못 살아. 괜히 유부남을 건드려선. 남자 하나 때문에 인생이 이게 뭐야. 그렇게 소송은 계속되었고 아이를 낳고도 한 번도 오지 않은 것, 조리원에도 와보지 않은 것들이 계기가 되어 양육권 친권을 박탈당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능력도 제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작이 되었던 거죠. 결혼하고 일을 시작한 뒤 이 집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3천만 원이라는 법적 처벌이 떨어졌어요. 그제야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이혼을 취하해달라고 저에게 빌더라고요.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은 남편은 오갈 데가 없어졌고 그마저 저를 붙잡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주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진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나 봐. 우리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그 여자랑 깨끗하게 정리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너한테 모질었어.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해줘. 우리 애도 있는데 우리처럼 애도 한부모 가정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네가 참아주라. 제발 부탁할게. 너한테 못할 일이지만 진짜 딱 눈 좀 감아주라.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건 네가 결혼 전이나 결혼 초에나 나한테 잘해준 거 그거 하나 보고 참았어. 근데 난 바람은 못 참아. 그리고 너네 엄마 그 뻔뻔한 태도 이제 질린다. 엄마 없이 자라서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했는데 너희 엄마한테 난 어쩌면 떼놓을까 하는 그런 천덕꾸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겠지. 이제 끝이야. 난 새 출발할 거야. 알겠니? 지겨워. 네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모진 말 하지 마. 내가 네 마음을 모를까 봐 그래?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네. 언제적 얘기를 해?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알겠니? 이제 나락 한번 타봐. 1년이 좀 안 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다행히 법원은 제 편이었어요. 증거물들이 명확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 결국 둘은 작은 빌라 월세로 이사를 가야 했답니다. 그리고 전 좋은 집을 구해 딸아이와 살 집을 마련하였고 6개월 만에 회사에 복직을 하여 일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조금 더 자유로운 게 낫겠다 싶어 드디어 부동산을 하나 차렸어요. 처음에는 경기를 좀 타다가 이게 천직인지 몰라도 정말 부동산 하기를 잘했다 싶을 정도로 흥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점은 눈으로 보고 부동산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해준 것, 그거 하나뿐이네요. 제 인생이 달라진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서 딸아이가 6살이에요. 심적으로 참 힘든 시절이었는데 엄마가 되는 게 뭔지 그렇게 약하고 싫은 소리 한번 못하던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된 이후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우리 딸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답답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뭐든지 진취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취적으로 바뀌게 된 다음부터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현실에 낙담하지 마시고 앞날을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유부녀입니다. 올라오는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기가 막히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사연도 여기에 올라올 만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전해봅니다. 결혼을 하면서 다른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라면 바로 시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죠. 저는 시어머니의 민낯을 본 최초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온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족과 교류가 많지 않았고 남편 역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방학이 되어서도 집에 내려가지 않고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고 연애를 할 때도 가족들과 통화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남편의 가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렇게 무려 10년 동안의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중간중간 남편은 저희 가족을 보기는 했지만 저는 남편의 가족을 보지는 못했었어요. 한번 명절에 남편에게 한우 세트를 들려 보냈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시댁 쪽에서 저를 궁금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것이 지금 사태의 시초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는 연애 10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전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보게 되었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홀 시어머니와 형, 여동생이 있는데 처음 시댁 식구들을 보는 자리에는 시어머니만 만날 수 있었어요. 다들 바쁘다며 못 오게 되었다는 소리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넘어갔었죠. 여차저차 상견례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양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례허식 없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직업을 봤을 때에는 시어머니께서 약간 욕심을 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먼저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자는 말을 듣고 괜찮은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 시어머니의 속셈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의 고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결혼 후 시어머니는 원래 살고 계시던 지역에서 사셨고 저희 역시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따로 만나거나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의 형과 여동생도 명절이 아니고서야 볼 일이 거의 없었고 남편도 가족들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려 결혼 5년 차까지 별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지나고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은 시어머니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믿을 만한 의사가 없다며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살면서 당분간 치료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혼하고 5년이 지나고서까지 시댁과는 별 트러블 없이 지내왔고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근처 다른 곳에 집을 알아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남편과 상의를 해보니 남편은 뭔가 똘똘한 느낌이더라고요. 굳이 여기까지 와야 하겠냐는 남편의 말에 그때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남편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시어머니와 연락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아주버님과 아가씨 역시 시어머님과 자주 만나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족들과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아프기까지 하니 외로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머님의 말에 동의를 했어요. 저희 지역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난 며칠 후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집은 알아보고 계세요? 응, 주연아. 너희 집 근처로 알아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네.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 싶기도 하고. 네? 거기서요? 어머님, 거기서 여기까지 차로만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다친 발로는 무리세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집이 구해지질 않네. 나중에 매물이 나오면 그때 갈까 싶다.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어쩔 수 없지. 지낼 곳이 없는데 막무가내로 갈 수도 없고.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고로 인해 시어머니의 다리 상태는 좋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곳은 마땅치 않았는데요. 남편과 상의를 한 끝에 결국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극구 반대를 하셨지만 저와 남편이 계속해 이야기를 하니 마지못해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일까요? 어머님의 태도는 전과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단순하게 같이 살다 보니 느끼는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간중간 이상한 말을 꺼내 오시기도 했지만 그냥 착각한 것이라 생각을 했죠. 결혼 5년 동안에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왔는데 갑작스럽게 태도가 바뀌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시어머니의 태도에 크게 대처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예, 너 내일 나 병원 진료보는 거 알지? 늦지 않게 1시간 전에 출발하자. 네? 어머님, 저 내일 일을 뺄 수가 없어요.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지. 죄송하지만 내일은 어머님 혼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이 다리로 어떻게 혼자 가? 그럼 진료 미룰 테니 너 시간 될 때 가자꾸나. 어느 순간 어머님은 저를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휴일을 제외하고는 일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욱 불편했죠. 심지어 시간을 맞춰 어머님과 외출을 하게 되는 날에는 시어머니는 지갑을 전혀 들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따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제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싶었답니다. 예, 나 나가 있을 테니까 계산하고 나오렴. 그리고 요즘 애비 얼굴 보니까 헬스케졌더라. 아들 먹을 것도 넉넉하게 포장해달라고 했으니 그것도 가져와. 어머님, 저녁에 먹을 거 있어요. 포장 안 하셔도 되는데. 예, 넌 이게 아깝니? 돈 번다고 유세하는 거야 뭐야? 아니 부잣집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배포가 pen댕이네. 네?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집 지역 유지라며. 난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계산하고 나와라.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무관심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제 앞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셨죠. 저는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치료를 받을 때까지만 참아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몇 달간의 치료를 마치고 다시 원래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속으로는 시원한 마음이 들었지만 겉으로 티를 낼 순 없었죠.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생활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깨져버린 것은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했던 시어머니는 모아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수익률이 높았는지 저희에게도 큰 돈을 벌었다며 종종 자랑을 하셨죠. 주연아, 니네 집 지역 유지라고 했지? 그 지역 유지하려면 얼마나 뼈 빠지게 남의 비 맞히겠니? 니네 엄마 아빠도 참 힘들게 사셨겠다. 원래 뭐가 없으면 몸에 고생을 하는 거야. 이것 봐. 나는 젊었을 때 벌었던 돈들로 투자해서 이렇게 먹고 살잖니. 너희 부모님도 이제 남의 비 맞춰서 사시지 마시고 투자하시라고 해. 엄마, 제발 말은 제대로 해. 엄마 지금 투기하는 거야, 투기. 그게 정말 투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장인 장모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셔. 도대체 창피하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니?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다 남의 뒤 봐주고 큰 자리 얻고 그랬어. 어머님, 저희 부모님 그렇게 사신 거 아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이 상하네요. 무슨 이런 이야기로 속이 상해? 너도 별나다 정말. 어머님은 종종 이상한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기도 했지만 남편이 그럴 때마다 어머님을 나무랐고 저 역시 참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듯 이야기를 마무리하셨고 저희 역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싶어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답니다. 시어머니의 투자는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집에는 전에 없었던 명품 가방이며 옷들, 신발, 보석 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시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새롭게 생긴 물건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말이라도 꺼내는 순간 바로 머리가 아파할 것 같아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자금줄이 튼튼해지면서 집을 나갔던 아주버님과 아가씨도 다시 어머님 댁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동안 신경도 안 쓰던 두 사람이 갑자기 시어머님 댁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놀랐는데 두 사람은 어머님보다는 어머님 돈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바로 느껴졌지만 어머님은 이제야 자식들이 정신을 차렸다며 자신이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을 하셨죠. 그래도 남편의 다른 형제들이 시어머님 곁에 있으니 이제는 한결 나아지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님의 태도는 그 이후 더욱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때 이후로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는 용돈이란 걸 요구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달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답니다. 내 친구들 며느리들 보니까 말이야. 매달 만날 때마다 용돈을 쥐어준다고 하더라. 넌 네 남편 민수 친구 성준이 알지? 걔 며느리는 의사라서 아프면 바로 가서 치료받고 주기적으로 영양제도 보내주고 그런다고 하던데. 아이고, 난 뭔 복을 갖고 있나 몰라. 어머님, 용돈을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니, 넌 지금까지 뭔 이야기를 들은 거니? 아까 말했잖아요.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지어주는 거라고.
너 돈도 많은데 왜 허락을 받아? 어머님, 이제 아이도 갖고 미래도 생각해야죠. 지금 모아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잖아요. 용돈 필요하시면 남편과 상의해 볼게요. 에휴, 넌 말이 안 통하네. 됐다. 엎드려 절받기 그만할란다. 시모는 어떻게든 저에게 용돈뿐만 아니라 틈틈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의아했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양가 지원 없이 집을 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우리 두 사람 모두 아직까지는 월급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까지 생각한다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금전적 요구로 점점 의문은 커지기 시작했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저는 점점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주버님과 아가씨도 함께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전화 한 통도 없었던 아가씨가 갑자기 전화가 와 나갔을 때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밥은 먹었어요? 오빠는 여기 온 거 알고 있어요? 아, 언니? 오빠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언니 보러 온 거예요. 잠시 시간 괜찮아요? 아니, 이런저런 할 이야기도 있고. 아, 그럼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시어머님 댁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때요? 아, 그게 말이죠. 언니, 저 엄마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네? 아니, 왜요? 잘 지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엄마랑 맞지도 않고 괜히 합가하겠다고 집도 정리하고 왔는데. 언니, 혹시 저 1년만 살 집 마련해주면 안 돼요? 제가요? 아니, 오빠한테도 아니고 거기다가 저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에이, 언니 그만한 능력 있잖아요. 오빠한테 말했다가는 저 당장 내쫓길 거예요. 언니, 오빠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가씨의 황당한 요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요. 저는 밑도 끝도 없이 요구하는 시댁 식구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걸 도와줄 수는 없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도 어머님은 냉장고를 사달라, 텔레비전이 고장났다, 차가 말을 안 듣는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저에게 무언가 요구하셨어요. 그때마다 혹시나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냐며 물어보면 자신에게는 한 번도 전화가 온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시댁 식구들이 내가 만만하니 이러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고 남편은 크게 분노하여 그 길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엄포를 두고 돌아온 남편은 이제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하지 말라며 핸드폰도 모두 차단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에 큰일이 생기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투자가 사기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만 것이죠. 시어머니는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모두 날리게 되었고 시어머니, 아주버님, 아가씨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을 당분간 받아주기로 했어요. 집으로 들어온 시댁 식구들은 며칠 동안 기가 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조용히 지내는 시간은 단 며칠도 되지 않았지만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집을 구할 생각이 없는지 집을 알아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때 당시 일로 이른 새벽부터 자정까지 바빴기 때문에 집안일에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집에서 자주 마주쳐야 하는 건 저였어요. 남편 없이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아가씨와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시어머님은 당당하게 방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너 이제 나랑 방 바꿔야 하지 않겠니? 생각해보니 내가 우더른인데 어떻게 작은 방에서 지내게 할 생각을 하니? 제대로 된 며느리라면 이런 생각 없이 먼저 방을 바꿔줬을 텐데. 네가 생각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원래 어른이 오시면 큰 방을 내어드리는 거야. 이제 우린 여기서 살아야 할 것 같으니 니네가 작은 방에서 생활하렴. 집은 뭐 바꿀 건 없으니까 내일 당장 정리하자.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님,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가실 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지내시다가 가시는 게 나아요. 아니, 언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예의 없이 해요? 아니,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언니네 엄마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어요? 그래, 재수씨. 그러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요. 역시 있는 집 자식은 다른가? 우리가 사기 좀 당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에요, 아주버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머, 얘들아. 주연이 좀 봐라. 눈 똑바로 뜨고 나한테 대드는 거 너희도 봤지? 예전부터 이러더라. 내가 뭔 말을 하면 아니라고만 하고 온통 내 말만을 무시하니 이렇게 참아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정말. 엄마, 신경 쓰지 마. 언니, 엄마 좀 잘 챙겨요. 다른 사람이 보면 언니 욕해요. 아가씨,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너무한 건 어머님이세요. 아니, 재수씨, 너무하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태도예요? 한바탕 난리가 나던 그때 일찍 일을 마친 남편이 들어왔어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보고 남편은 저를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 상황이 불편한 건 알겠지만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오셨잖아.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줘. 당신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휴, 됐다. 그만 얘기하자. 뭘 그만 얘기해. 너무한 건 당신네 식구들이야.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안방까지 차지하겠다는데 내가 화가 안 나?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만하자고.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까지 저에게 나무라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밖에 있었던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지 그날 이후부터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부풀려서 남편에게 전달했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집안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고 시모의 태도는 점점 더 당당해져 갔습니다. 예, 너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요, 어머니? 아니, 무슨 말이 많니? 가자면 가는 거지. 이따가 출발할 테니까 차 좀 대기시켜놔. 시모는 점점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버는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양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날도 시모는 자신이 원하는 옷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시모는 거리낌 없이 비싼 브랜드 옷들을 고르기 시작했죠. 저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주연아. 엄마는 괜찮다니까. 아유, 우리 며느리 열심히 번 돈을 어떻게 쓰니? 어머, 모녀새인 줄 알았는데 고부간이셨구나. 너무 다정하셔서 모녀신 줄 알았어요. 그죠? 저희가 사이가 정말 좋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월급 때마다 제 옷 사주겠다며 난리네요. 어머, 행복하시겠다.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입어보세요. 이렇게 시몬은 저에게는 막대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추켜 세우며 제가 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지 못할 거란 걸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렇게 엄청난 쇼핑을 하고 돌아오던 때 오랜만에 기분이 좋다며 시몬은 온 가족이 모여 외식을 하자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시몬은 며느리가 밥을 사주겠다며 이야기를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왔다는 말을 크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밥만 먹고 가야겠다 생각했던 저는 실수로 시모의 패딩에 물을 쏟고 말았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던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식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도 별말이 없었던 시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폭언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아니 거기서 어떻게 물을 쏟니? 너 이 옷을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내가 거기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물 쏟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너 때문에. 아, 어머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다른 거 아니고 물을 쏟은 거라 마르면 괜찮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물 때문에 얼룩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똑같은 거 사올 자신 있어? 참나 됐고. 이거 어차피 단종돼서 구하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옷으로 내일 사와. 네, 알겠어요. 어떤 건지 말해주세요. 자, 이거니까 내일 가서 당장 사와. 어머님, 이건 900만 원이잖아요. 9만 원짜리 패딩에 물 쏟았다고 어떻게 900만 원 모피를 사라고 하세요? 예, 나한테는 이 패딩이 900만 원짜리야. 니까짓 게 뭘 안다고 그깟 판매 금액으로 이야기를 해? 네가 잘못해놓고 지금 그딴 소리가 나와? 아니, 그래도 어머니. 역시 넌 알겠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구나. 시애미가 하라면 할 것이지. 시어머니가 난동을 피우던 그 순간 욕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열린 문으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정 아버지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저보다 더 놀란 것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아빠를 보니 아빠는 당장이라도 집을 뒤엎을 것 같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빠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짓다가 해명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사돈. 아니 여기는 어쩐 일로? 그것보다 이게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순간 화가 나서. 사부인, 지금까지 제 딸을 이렇게 대하신 겁니까? 그때 저와 나눈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네요. 저희가 약속한 건 없던 일로 하시죠. 아이고, 사돈어른,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오해를 하는 겁니까? 애지중지 키운 딸을 보내놓았더니. 주연아, 가자.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다. 시모는 아빠의 옷을 잡고 계속해서 오해하는 거라며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저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남편은 바로 친정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고 나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남편이 도착하고 나서
저희 둘을 앉히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죠. 사실 몇 년 전 사부인께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사부인은 지금 당장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너희와 합가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단다. 그때 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면 불편하진 않을까 싶어 사부인에게 1억을 빌려주었지. 그 후로 사부인은 몇 번 나와 너희 엄마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면서 자금을 지원해주길 바랬다. 난 주연이 네가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거라 생각을 하고 빌려준 것이었지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을 줄이야. 아버님,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미안하지만 주연이와 헤어져 주게. 그리고 사돈과 이야기를 했던 자금은 앞으로 더 이상은 없을 걸세. 아버님, 그럴 수 없어요. 주연이와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키웠던 딸이야. 결혼을 할 때도 자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다른 것보다 내 딸 편이 되어주라고. 주연이가 그 모진 일을 당할 때 자네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겨우 불을 쏟은 것으로 온갖 멸시와 무시를 당했는데 그런 집안에 어떻게 다시 내 딸을 보내라는 건가? 자네 딸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더 이상 자네와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네. 이만 돌아가. 남편은 아빠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고 아빠는 저에게 나머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원래 결혼 자금으로 제가 어릴 적부터 모아둔 돈을 결혼을 할 때 모두 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어디선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이 지역 유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계속해서 돈이 없다며 찾아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아빠는 한 번만 시어머니를 도와주기로 하셨지만 점점 시어머니의 요구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께 자금을 받으러 갔던 시기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부잣집 며느리라 칭하기 시작했었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변한 시어머니의 태도를 의아해하기만 했던 거고요. 처음에 수월하게 필요한 돈을 받고 나니 시어머니는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면 친정 식구들이 마음이 약해져 자신에게 더 자금을 줄 것이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빠 역시 시어머니의 욕심을 아셨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 피해가 저에게 갈 것이라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저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날 직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이날 일 전에도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지내고 있는다며 돈이 없어 이사를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로 아빠에게 말을 꺼내 오셨다고 해요. 고민을 하던 아빠는 시어머니가 필요한 금액을 빌려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직접 하기 위해서 저희 집까지 찾아오게 되신 거였습니다. 집으로 찾아갔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갔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와 저에게 폭언을 하며 과도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날 시어머니는 놀라 쓰러지면서 그 충격에 입이 돌아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저에게 냉정하다며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짐하게 되었어요. 냉정하게 더 이상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정리를 했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와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왔지만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폭언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가 어떤 날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연락은 그날 이후로 답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지금까지 시어머니께 빌려준 자금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청구를 진행하셨습니다. 민사로 진행된 사건은 결국 배상 판결이 났고 시어머니는 이 돈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저희 집을 찾아왔고 시댁 식구들과 절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자신의 어머님의 빚을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시어머니와 약속한 건 역시 시어머니 당신이 직접 돈을 갚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모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후 처음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 속내를 알지 못했던 거라 생각이 든답니다. 만약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 대해서 알았다면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네요. 아마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으니 각자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5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던 것이겠죠. 지금은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색이라는 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